자,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별을 두 차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아냈나, 그 다음에 밝기는 어떻게 결정됐나,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별은 왜 빛나는가부터 시작해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가까지 는 별의 일생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별까지의 거리에 앞서서 사실은 이 우리가 행성의 운동으로부터 태양계의 그 모형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뉴턴 역학하고 중력 법칙으로 이 뭐 궤도 운동을 다 설명까지는 했지만, 거기서 아직까지 한 가지 못 푼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태양계의 크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뉴턴 방정식을 다 풀어도,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3법칙이, 그러니까 주기의 세제곱이 주기의 제곱이 거리의 세제곱에 뭐 비례한다, 이런 거는 아는데, 그래서 행성 간의 거리의 비는 알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리는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그러면 그걸 알 길이 막막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저기 별이 있는데, 별까지 거리는 도대체 얼마냐? 저게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천구에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대한 구가 있어서 거기에 다 있느냐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궁금해하겠죠. 근데 사실 그 이제 태양 중심설이라는 게 자리 잡고 나서 당연히 그러면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면 천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그 해왕성 근처 거기 어디쯤 있다라고 하면 이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일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연주시차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연주시차가 관측이 되면 태양 중심설이 이제 확실하게 맞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찾으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거는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왜 그런 게 없을까라는 거가, 이게 사실 그 지구 중심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주시차라는 게 관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태양 중심설이 틀렸다고 못하니까 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이제 그 영국의 천문학자인 이 토마스 디기스가 이미 이제 천구라는 개념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릴 때 그러니까 별은 다 여기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다 다를 거다. 그래서 다르다는 증거가 뭐냐? 몰라요. 별의 밝기가 다 같은데 사실 멀리 있는 놈은 어둡고 가까운 데 있는 놈은 밝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모르니까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거 나쁜 생각은 아니야, 별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 크기를 알고 싶은데 가보지 않고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안 가보고 뭐 거리 재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게 삼각법이에요, 그죠? 각도 재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과 자연 계열이면은 이거 정도는 다 알 텐데, 이게 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나. 근데 혹시 저 인문 계열 학생이면 이게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자면, 내가 각을 정의할 때 우리가 쓰는 라디안 각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분의 요 길이, 그 비율로 각을 정의하죠. 그러니까 각은 그냥 비예요, 일종의. 그러면 360도 다 돌면 요 길이하고 원주의 비가 될 테니까,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한 바퀴 다 돌면 이제 각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360도로 하니까 그걸 잘 이제 계산을 잘 변환을 해야지. 2파이가 360도 이렇게. 근데 천문학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도라는 이런 디그리 각을 쓰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워낙 작은 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1도를 60개로 나눈 1분, 그다음에 다시 1분을 60개로 나눈 1초까지 단위를 써요. 예.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밀리세컨드까지 1000분의 1 세컨드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요 거리의 비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1도다 그러면 요거 때 요거의 비가 얼마일까요? 1도.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180도가 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도면은 파이를 18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파이 나누기 180.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물체를 보면 예를 밤에 달을 봤다 그래봐요. 그럼 이 달이 이 차지하는 요 각이 있을 거예요. 요쪽 각하고 요거 사이의 각. 이걸 이제 시야각이라고 불러요. 달의 경우에는 이 시야각이 0.5도 정도 됩니다. 0.5도. 태양도 해도 시야각이 0.5도 정도 돼요. 놀랍게 두 개가 비슷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알면, 그러니까 달의 크기를 알고 있든지 달까지의 거리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뭐 거리나 크기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 삼각법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산의 높이를 재고 싶어. 그럼 산에 퍽퍽 올라가서 줄자 들고 가서 재야 되느냐? 근데 설사 그렇게 재도 내가 알고 싶은 높이는 이 높이지 걸어 올라가면서 잰 높이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잴 거예요? 방법이 이런 거지. 내가 한 지점에서 이걸 재요. 그죠? 그럼 올려다본 각을 재.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올라간 각을 재면 각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을 알면 내가 요 길이 알고 그럼 요걸로부터 요 높이가 얼마 된다는 걸 이렇게 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삼각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뭐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거지. 이제 저쪽 강 건너에 나무가 있는데 여기 줄자 들고 강을 건널 수는 없잖아. 안 가보고 거리 재는 방법은 여기서 한 군데서 재요. 이렇게. 요 거리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여기 서가지고 정확하게 요 시에 요 각으로부터 90도 되는데 얼만큼 가 거리를 알면 그 다음에 요 각을 재면 그러면 요게 얼마다라는 게 삼각법으로 딱 나오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하늘에다 적용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재야 되는 각이 너무 작고 이게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지.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별과 태양까지의 거리 생각하기 전에 그럼 예를 들어 지구의 크기는 그럼 알 수 있냐? 지구는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줄자 들고 한 바퀴 돌면 되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근데 이 지구의 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옛날에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분이 이게 원래 이 여기 나온 이 시에네라는 데가 고향이래요. 지금의 그 이집트의 이제 에스원 있는 근처에. 근데 거기 고향에서는 하지 때가 되면 거기 우물이 하나 깊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해가 정확하게 그 우물 위로 온대. 그림자가 안 생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가 정확하게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90도 정확하게. 그죠?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학자로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거기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예.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지 때가 돼도 90도가 안 되고 각도가 한 7도 나오더래요. 이게 그림자가 생기는 게. 그럼 이 사실로부터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 사이의 거리가 여기 보면 5,000 스테이드래. 1스테이드가 얼마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요게 7도라는 걸로부터 요게 요 거리가 그러니까 요 전체 지구 둘레의 360분의 7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약 50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내가 요 거리를 알고 있으면 지구 둘레는 요거의 한 50배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지구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어요.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이런 책에서 이런 거 읽고서 지구가 자기가 배를 타고 이거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이 5,000 스테이드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착각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지구가 작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자기는 인도 다 왔다고 생각을 한 거지, 거리상으로. 뭐 약간 믿거나 말거나 좀 그런 얘기가 있어. 네. 자, 그러니까 머리만 잘 쓰면 안 가보고도 크기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이,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이 나오고 나서도 이게 태양계의 크기를 알려면 지구하고 해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거리를 재는데 가장 기본 그 출발선이 돼요.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이 에스트로노미컬 유닛이라 그래서 단위로 써요. 1AU라고 쓰는 게 여러분 대충 외우기는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요. 현대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금성이 이렇게 안쪽을 돌고 지구가 돌 때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있지. 이때가 재기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여기다가 지구 금성에다가 레이더를 쏴요. 레이더를 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로부터, 그럼 얘가 빛의 속도로 갔다 올 테니까 걸리는 시간을 재면 거리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재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재는 데는 현대적인 정말 기술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상대로적인 보정도 해줘야 되고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쟀을까? 당체요. 감이 잘 안 잡히죠. 근데 이 태양계의 크기를 그 지금부터 거의 뭐 2천 몇백 년 전에, 2000년도 전에 이 예측이 아니라 관측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나온 이제 아리스타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했을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은 대충 이런 거예요. 일단 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를 모르지만 시야각이 같다는 건 알고 있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달까지의 거리하고 그다음에 해까지의 거리의 비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달이 있는데 달이 태양하고 해하고 달하고 지구가 요 각이 90도가 될 때 이 달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정확하게 반달이 돼. 그러니까 반달이 되는 시점에 이 달과 태양 사이의 각을 재는 거야. 예. 그럼 그 각을 재면 정확하게 삼각법으로 요거 때 요거의 그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 요것만 재면 요거하고 요거의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삼각법으로. 이게. 근데 대부분 경우에 달이 뜨면 이제 해가 없지. 그럼 해하고 달 사이의 각을 정확하게 재기가 간단치 않은데, 이걸 재는 방법은, 이 사람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 반달, 그러니까 상현일 때 반달하고 하현일 때 반달 사이의 각을 재는 방법을 써서 그걸 반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쟀어요. 쟀는데 약간 측정이 부정확했나 봐. 현재 기술로 재면은 실제 값이 이제 89.5도 돼서 이게 거의 90도죠. 굉장히 이게 여기 작다는 얘기야, 요거에 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잰 값은 87도로 좀 너무 크게 쟀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배가 이게 87도면 이제 19배. 그러니까 달까지의 거리, 해까지의 거리가 달까지의 거리의 한 20배 된다는 얘기지.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한 400배 돼요. 잘못하긴 했어. 그건 관측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맞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 거리 비를 알아낸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걸 정확하게 그 거리를 비만 알았지 이게 실제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시야각이 같아. 그지? 그럼 요거의 크기를 안다면 거리를 알 수 있지. 시야각이 같아지도록 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비율을 가지고. 근데 그 요것들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지구하고 달의 크기의 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예? 그건 뭐냐면 월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월식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하고 이거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이건 거의 평행하게 오면 된다고 보면 되니까, 이 평행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생기면 달이 이렇게 잘려나가는데, 그럼 달이 그리는 반원하고 지구의 그림자가 그리는 원하고 그 호를 재면 크기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의 크기의 비를.
예. 그렇게 해서 재가지고 다 했어요. 그리고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다 알아냈어.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예. 그죠? 놀라운 아이디어지. 이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리스타쿠스는 이 플라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지. 더 무거운 놈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중심설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러다가 다 잊혀져 버리고 예,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태양 중심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여전히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 중심설이 받아들여졌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거는 저 아리스타쿠스의 방법 이후로 크게 진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근데 저걸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잴 수 있나라는 거를 역시 또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서 저걸 정확하게 재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헨리 해성을 발견한 그 헨리라는 사람인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금성이 태양을 지나갈 때를 이용하면은 저걸 정확하게 잴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금성의 해를 지나가는 거는 뭐 안에 돌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까만 점이 이렇게 쑥 지나가지. 예. 근데 이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야. 여기 보면 있지만 이게 그 금성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일치하는 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주 만나질 않고 약 그 100년에 한 110년마다 한 번씩 와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오면 8년 사이로 2번씩 일어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게 요때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났어. 그 전에 2004년에 있었고, 그럼 다음 번은 2117년에 있을 거야. 이거 보기 틀렸어요 이제. 요때 못 본 사람은 이제 우리는 꽝 난 거야. 100년을 기다려야 돼요. 예.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데, 자, 저거 가지고 어떻게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나 하는 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역시 삼각법이에요. 예. 어떤 삼각법이냐면 이게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거를 보는데 여기 지구가 여기 있으면 지구가 이제 위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도가 높은 데서 볼 때하고 낮은 데서 볼 때 얘가 지나가는 그 태양의 지나가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겠지. 여기서 볼 때하고 여기서 볼 때하고. 이거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해요. 예. 이게 달라지는데 이게 얼만큼 달라질 거냐. 대충 우리는 이제 지금 답은 아니까 보면 이게 각도 차이로 20초 차이 나요. 20초. 20초를 잴 수 있어야 돼. 근데 자,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여기 지나가는 거하고 여기서 20초 위에 지나가는 거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건 구별을 못 할 거야. 네? 근데 저걸 그럼 헨리가 어떻게 하면 잴 수 있다라고 제시한 거냐? 저 20초 차이를 이렇게 하면 된대. 여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데 한 5시간 걸린대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갈 때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가는 놈은 약간 더 해가 길 테니까 시간이 약간 더 걸리겠지. 이게 5시간 지나가는데 요 지나가는 시간 차이를 1초까지 정확하게 재면은 그 20초 차이를 잴 수 있다는 거야. 예. 그 시간을.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 지나가는 시간을 1초까지 정확하게 재야 돼. 얼마 걸리나. 그러니까 태양에 쏙 들어온 다음부터 쏙 나갈 때까지 그걸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어. 언제가 쏙 들어가냐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경계선이 흐려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결국 재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물론 한 번에 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헨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1716년에 제안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때는 이미 한 번 지나가고 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이 금성이 지나가는 게 1761년과 1769년에 이게 이 대충 이제 재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고 다시 또 100년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에 와서 잰 거는 상당히 정확하게 현재의 값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금성하고 지구의 거리 비를 알고 그렇게 해서 태양계까지 거리를 알아냈던 거죠. 그죠? 놀랍죠?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게. 20초 저런 작은 각을 어떻게 재느냐가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사실 저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태양까지의 거리는 알았는데 별까지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기본적인 삼각법은 지구가 이렇게 공전 궤도를 돈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라인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잖아. 근데 지구 안에서 북극에서 남극 가봤자 그 거리 가지고는 이게 턱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한 게 아예 공전 궤도를 이용하는 거지. 그럼 이거 3억 킬로미터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럼 요 각을 재면 내가 요 별까지의 거리를 삼각법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요 거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까지 거리를 아는데 일단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걸 재야 돼. 근데 이걸 재는데 저게 너무 작았어. 그래가지고 1초가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저 연주 시차가 1초가 안 돼. 근데 내가 별의 위치가 6개월 사이에 1초가 달라졌다라는 걸 재야 되는 거야. 그걸 잴 수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데 우선 사실은 이걸 재는데 이제 극복해야 될 난관이 많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실제로 별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주 시차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이거를 재려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 이걸 재려고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엉뚱하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광행차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별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그 태양 궤도를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저쪽 돌 때는 반대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위치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달라져요. 근데 연주 시차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달라지는 게 훨씬 커. 근데 이거는 모든 별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별이 내가 봄에 볼 때하고 여름에 볼 때하고 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나냐면 한 20초 차이가 나요. 근데 이 20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별에서 오는 빛이 그 속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로부터 거꾸로 빛의 속력이 유한하고 얼마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 알면 그다음에 이게 각도가 얼마 달라지나를 보면 그래서 이걸로 이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별의 위치를 자꾸 정확하게 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제 제임스 브래들리라는 천문학자였는데 뭐까지 발견했냐면 이 지구 자전축이 이게 하루에 이제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축이 이렇게 한 바퀴 자전축 자체가 돈다 그랬죠. 근데 그거 26,000년 걸린다 그랬어. 이건 누가 발견했을까요? 지구 자전축이 계속 돌고 있다는. 이거 고대 그리스에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히파루쿠스 같은 사람이 이게 그 별자리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한 2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별자리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거야. 이거 26,000년에 한 바퀴 돌면 100년만 지나도 차이가 확 나잖아요. 1도 이렇게 달라지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 이게 돈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요동을 치면서 돌아요. 살살 요동을 쳐. 이거 가장 큰 요동이 이제 18년 주기로 와요. 달 때문에 치는 요동이야. 그것까지 발견을 해요. 그게 이제 몇 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다 빼고 나야 저 연주 시차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 그 19세기가 다 지나가도록 못 재고 있다가 이제 1838년에 이 베셀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온 이런 기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별의 위치를 0.1초 뭐 이 정도로 정확하게 잴 수 있고 거기서 달라진 위치에서 내가 광행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다음에 자전축의 요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 다 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딱 그 차이 그러니까 6개월 그 차이의 연주 시차를 이제 잰 거죠. 이 사람이 썼던 거는 이제 헬리오미터라는 건데 약간 이제 광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엔 대부분 이제 그 기계 말고 여기 나온 이런 필라르 마이크로미터라는 이건 뭐냐면 현미경에다 정말 마이크로미터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에다가 그 망원경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그래야 저 정도 각을 이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연주 시차를 이제 재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시그나이 60일의 연주 시차를 재서 0.314초다. 저 작은 각을 재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무지하게 먼 거리였던 거야, 실제로. 예. 여기 보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천문학의 이제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가 이 연주 시차 가지고 단위를 정해요.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가 되는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여기 나온 요 숫자죠. 감이 잘 안 오지. 그래서 보통 이제 3.26강년 하면 빛의 속력으로 3.26년 동안 간 거리예요. 예. 무지하게 먼 거리야.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1초보다 작다 그러니까 한 4광년 돼요.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예요? 이건 상식인데, 예. 센타우리에 있는 별이에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제일 가까워. 예. 그 다음에 이제 알파하고 베타 센타우리 그다음 가깝고.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1초가 어느 정도 각도를 여기 이게 보여주는 거죠. 1초는 그러니까 2km 떨어진 데서 1cm짜리 조그마한 동전 놓여 있을 때 그거 구별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즈. 그 정도를 재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주 시차를 재는데 성공해요. 예. 여기 나온 이 베셀이 여기 이 공대생들은 다 싫어할 만한 사람이지. 베셀 펑션에 이 베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19세기 말에 이런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60개 정도의 이제 연주 시차를 재요. 그래서 별의 거리를 대충 알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가까운 별은 이게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그놈이 한 0.77초 정도 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다 말아낸 게 이제 별의 거리를 알게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밝기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은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밝은 거고 그 예를 들어 이제 그다음에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밝은 별이 이제 그 알파 센타우리인데 그런 별들을 보면 태양하고 밝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실제 밝기하고 거리 비 계산해서 그럼 얘가 그 와트 수를 계산할 수 있겠지. 해보면 태양하고 별반 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게 별이라고 하는 게 태양과 똑같은 놈이구나. 다만 거리가 멀리 있는 놈일 뿐이다.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출력을 낸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 후로도 이제 연주 시차를 20세기 와서도 지금도 재는데 사실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작은 각을 잰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런 고급 기술로도 1000분의 1초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각은 못 잰다라는 거예요. 한 1000파섹까지의 별은 이렇게 해서 잴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만 해도 사실 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런 여기 이제 위성을 띄워서 저 위에 가서 재요. 정확하게 재려면 대기가 없는 게 좋아, 그렇지? 그래서 위성에 쏴가지고 이게 이제 히파르코스라는 위성에서 이게 한 12만 개 정도 별의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연주 시차, 밝기 뭐 이런 거 다 자는 거예요. 이제. 예. 그 후에도 뭐 하나 더 이제 프로젝트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천문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19세기 이제 후반에 오면서 대충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걸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밝기를 좀 살펴봐야 아까 얘기한 이게 별이라는 게 멀리 있는 태양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옛날부터 별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 밝기를 이제 표시를 했어요. 예,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별들의 밝기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눠놨고, 그거는 이제 여기 나온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그냥 나눴어요. 눈으로 보기에 이제 2배 밝아지면은 한 등급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게 더 밝은 거야. 1등급이 더 밝고 6등급이 이제 낮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이 공식화한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예요. 알마게스트라는 책에서 밝기를 다 쭉 써놓은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공식화한 거는 이제 19세기 중반에 와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등급을 이제 매기는데 5등급 차이 가면 100배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에서 6등급이 되면, 그죠? 이거 5등급 차이지? 그러면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아요. 그다음에 이 등급이라고 하는 건 로그 스케일이야. 이게 약간 이제 로그 함수를 모르면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왜 로그 스케일로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그런 이유일까요? 그냥 100등급 하면 되지. 1등급, 100등급, 만등급 하면 될 거 아니야. 관행은 관행이지. 그렇지만 그 이유는 이게 사람 눈이 밝기를 어떻게 인식하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밝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얘가 내는 촉수에 비례해서 밝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 눈 자체가 로그 스케일로 느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기는 100배 쓰잖아?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게 100배 밝은 게 아니고 100의 로그 스케일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등급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등급 가면 2배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등급 올라가면 2배, 2의 5승, 32배 밝아 보이는 거야. 100배가 아니라 32배 뭐 이렇게 밝아 보인다는 얘기겠지. 이게 대충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듣는 소리도 뭐 일반 물리 같은 데도 보면 그 소리 단위가 데시벨이잖아. 근데 그 벨은 인텐서티의 로그 값이죠. 그 이유가 사람 귀가 소리의 크기의 그 제곱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출력에 비례해서 소리가 세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의 로그 값으로 세기를 느껴요. 그래야만 넓은 레인지를 커버할 거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등급을 이제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이제 밝기 가지고 내서 5등급 올라가면 100배 밝아진다. 그럼 10등급 올라가면 몇 배 밝아지는 거예요? 10,000배 밝아지는 거지. 100배, 100배.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눈이 이제 망원경 없이 사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제일 어두운 별이, 그러니까 대충 6등급인 거예요. 근데 태양 뭐 이 정도로 밝아요. 워낙 가까이 있어서. 그다음에 현재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어두운 별이 한 플러스 30등급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등급을 정해서 쓰고, 이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밖으로 보이는 걸 이제 겉보기 등급이라 그러고, 이제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니까 별과 별 사이의 밝기를 비교를 하려니까 내가 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놨을 때 밝기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정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파섹의 거리에 놨을 때의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대 등급은 그러니까 진짜 별의 이 밝기 출력에 비례하는 양이야. 사실 출력의 로그 값에 비례하는. 그리고 사실 이 겉보기 등급도 정하려면 표준별이 하나 있어야 돼. 등급이 0인 별이 뭐냐라는 거. 근데 이걸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정할 때는 북극성으로 했다가 그게 별로 안 좋아서, 북극성이 왜냐면 약간 밝기가 자꾸 바뀌어서 이제 베가성을 이제 0등급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이게 그 밝기하고 실제 별의 출력하고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별이 출력이 있다 그러면 이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별이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의 그 밝기,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건 루미너서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양이에요. 이게. 근데 요 루미너서티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광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별의 중요한 이 파라미터가 되는 거야. 이게 별의 출력인 거지. 에너지 출력. 태양의 에너지 출력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준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거니까. 태양의 출력이 3.83 곱하기 10의 24승 와트. 엄청난 발전소지. 저만한 에너지를 이제 사방으로 내보내요. 네. 별 중에 제일 밝은 별, 눈으로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예요. 그죠? 모르나? 그러니까 밝기로 따지면 제일 밝은 별이 이제 시리우스고, 두 번째로 밝은 별이 카노푸스라는 별이고, 이제 세 번째로 밝은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에요. 근데 시리우스하고 태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밝기가 얼마나 되나, 이거 요 출력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자, 여기 보면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749,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47이면 둘 사이의 밝기가 얼마 차이 나냐?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요 등급 차이를 계산하고 그걸 5로 나눠준 거가 되겠지. 그거에 승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해보면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밝기가 태양이 그러니까 시리우스보다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이만큼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배쯤 태양이 그러니까 10의 10승 배쯤 태양이 밝은 거예요. 예. 근데 거리가 보면 시리우스의 연주 시차가 0.38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태양까지의 거리의 몇 배냐면 시리우스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4만 배쯤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태양의 거리에 비해서. 그러면 실제 출력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에다 요 두 개를 곱해야 돼. 이렇게 해보면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한 출력이 한 23배쯤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23배쯤 크지만 사실 뭐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별이나 시리우스나 태양이나 출력이 비슷하구나. 이게 같은 종류의 뭔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 그다음에 이 출력을 알면, 그죠? 출력을 알고 온도를 알면 대충 그 별의 크기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별의 출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별 표면에서 나오는 흑체 복사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흑체 복사가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t 4승만큼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출력이 나오고 거기다 표면적을 곱하면 얘가 광도가 되는 거지, 별에. 그럼 내가 요거를 알면, 요걸 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절대 등급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절대 등급을 알고 온도를 알면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별의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별의 크기를 망원경으로 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어차피 별은 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으면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는 별 중에 그러니까 각 크기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차지하는 각 크기를 잴 수 있는 별이 정말 몇 개 없어요. 단연 잴 수 있는 거 일단 태양은 잴 수 있어, 그죠? 태양의 각 크기 0.5도, 예, 그 정도세요. 근데 그 각 크기를 잴 수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베텔게우스라는 별이에요. 워낙 크거든.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지하게 큰 별이에요. 그래서 베텔게우스를 이런 식으로 한번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얘는 이제 이 각 크기를 재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크기를. 그렇지만 한번 그냥 이걸로 계산을 해도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는 적색 초고성이라 그래서 이게 이 밝기가 해보다 한 12만 배쯤 밝아요. 그러니까 광도가. 근데 온도는 한 3,400도니까 태양은 5,800도 K예요. 그러면 요 비 가지고 남으면 요 비를 나머지 계산을 해보면 얘의 크기가 태양의 한 1,100배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별 사이즈가 1,100배 커요. 그러니까 베텔게우스가 우리 태양계에 있다 그러면 저거 한 목성까지 잠기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렇게 큰 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게 실제로 이걸 잴 수가 있어서 이 정도, 이건 잴 수 있는 크기죠. 왜 저렇게 커졌을까? 이거는 이제 저 적석 초고성이라는 게 이제 별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굉장히 그 무거운 별이 죽을 때가 되면 저만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뻥 하고 이제 날아갑니다. 죽든지. 태양도 죽을 때 되면 커져요. 그래서 적색 초고성은 아니고 적색 거성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성 정도까지는 이제 덮일 거예요. 크기가. 그 전에 죽겠지 우리는. 자, 그래서 저렇게 밝기는 우리가 거리를 알고 밝기를 알면 이제 별에 대한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들 많이 얻는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정보가 뭐였냐면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트럼 선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19세기에 이제 발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빛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나뉜다라는 거는 이 뉴턴이 이제 이미 발견을 했고 프리즘 같은 걸 써가지고 그에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빛을 이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까만 줄이 어두운 줄이 나타나더라.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이게 결국 이 선들이 결국 이 원자나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을 내는 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화학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 별이 결국 저게 이 태양의 별의 표면에서 나오는 이 복사 그 전자기파가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돼서 이게 이제 검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얘가 얘기해 주는 게 결국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소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은 이제 저 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줘요. 근데 19세기에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자, 태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별들도 다 스펙트럼 조사를 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9세기 이제 미국 천문학계 같은 데서 가장 많이 한 일이야. 별의 저 스펙트럼 선을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별마다 다 달라 조금씩. 예, 그걸 다 분류를 하는 거야. 근데 다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 태양이나 별이나 화학적 구성도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저 멀리 있는 태양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별의 본질을 안 거지. 예, 속까지는 안 가봐도 적어도 겉으로 보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별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저걸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가장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 여기 있는 이분이야. 그러니까 애니 점프 캐논이라는 분인데 여기 나오죠. 20세기 초까지 이분이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약 50만 개의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하는 거야. 하나 딱 골라놓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은 같은 부류고 다른 놈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저 뒤에 뭐 T까지 이렇게 가요. 한 25가지 이렇게 분류를 나눈 거지 스펙트럼을. 그냥 단순히 분류한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그러다가 분류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런 그 스펙트럼 차이 여기 보면은 어떤 애는 그러니까 이런데 나트륨 선이 강하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데 보면 이제 그 하이드로젠 선이 강하게 보이는 데가 있고 수소선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느냐라는 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저게 이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위에 있는 대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게 표면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스펙트럼을 분류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별의 온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순서대로 다시 재정렬을 했어. 그랬더니 A, B, C, D로 나눴던 놈이 이런 순서대로 가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천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다 외워. 이걸 별의 스펙트럼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순서대로 외우려니까 이거 잘 안 외워지지. 그래서 이제 이 천문학 가르치는 데서는 이걸 이렇게 외우라 그래. 그래서 O be a fine girl, kiss me long time 이렇게. 여기 물론 이제 여학생이 외울 때는 거를 가위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O라고 붙은 스펙트럼형이 붙은 놈은 이게 제일 뜨거운 별이야. 이게 약간 파란색이 나겠죠. 얘네들의 그 스펙트럼 선은 이제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전부 이게 뜨거우면 원자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전부 이온화돼. 이게 그래서 그 이온화된 원자들이 내는 선들이 보여. 이게 쭉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게 아니라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온도가 낮다 그래서 꼭 어두운 건 아니야. 크면은 밝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되고 태양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옐로우, G급에 해당하는 애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보면 저 분류에서 보면 가장 전형적인 별이에요. 중간쯤 가는. 이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자, 이분이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중에 어느 분이 애니 점프 캐논 여사인가. 사실 이 그림에는
지금도 이제 그 천문학에 유명한 두 여자 천문학자가 들어 있어요. 오늘 나오는 게 애니 점프 캐논하고 한 다음 시간쯤에 나오는 이제 헨리에타 리빗이라는 유명한 여자 천문학자. 근데 여기 쭉 선 사람들이 여기 나온 요 사람이 요 연구소의 소장인가 그럴 텐데 이름이 이제 피커링이라는 분이었어요. 천문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다 이제 천문 연구소를 세웠어. 가지고 근데 이 여자를 되게 좋아했는지 연구원들을 주로 여자를 뽑아서 이렇게 이분들 직업이 뭐였냐면 컴퓨터야.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 분석도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엄청난 스펙트럼 분석과 사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빛나는 업적 두 가지가 여기 나온 대로 별의 스펙트럼형을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그 분류가 저렇게 그냥 단순히 분류하고 끝났으면,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다양한 별이 있구나라는 걸로 끝났을 텐데, 이 1910년에 여기 나온 그 헤르츠스프렁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 러셀이 이거를 이제 이 별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스펙트럼형이라는 거고 이쪽은 절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형은 별의 온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제 표면 온도가 몇 도짜리냐 이런 거고, 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별의 광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놈의 별의 출력이 얼마나 센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쪽 별의 그 출력하고 온도하고를 이렇게 놓고서 별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어느 한 점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을 다 찍어 본 거야, 여기 이 그림에서. 그랬더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별들이 골고루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별들이 요 라인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최근 거 보면 이제 아까 보여준 그 인공위성이 이제 히파르코스라는 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히파르코스가 모아온 이제 그 별 거리하고 밝기 이런 거 다 아니까 이제 절대 등급을 다 알 수 있는 놈들 22,000개를 여기다 점으로 찍어봤어요. 찍었더니 이렇게 분포가 되죠. 그죠? 여기 가장 많은 여기 놓인 이 선의 거의 선상에 놓인 이 별들을 이제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놓인 걸 이거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성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건 이제 화이트 드워비라고 부르는 백색 외성이라는 거고, 이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걸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결국 저게 별의 일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별이 왜 빛이 나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많은 이 별은 뭐냐면 이제 이게 별의 청년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 때. 그래서 여기 가장 많고, 이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힘이 다해서 죽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요. 일로 잠시 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으면 일로 오든가,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 데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별로도 가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 뭐냐? 이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 분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헤르츠스프링 러셀 다이어그램, HR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별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자, 슈퍼자이언트라는데,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밝기라 그랬죠. 이쪽은 온도예요. 그죠? 자, O가 온도가 높은 거고, O be a fine girl, kiss me. 이쪽이 낮은 온도야. 근데 자, 온도가 낮으면서 출력이 무지하게 세.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지. 무지하게 커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큰 별이란 얘기야. 그지? 그다음에 반대로 이쪽은 어때? 온도는 무지하게 높은데 출력은 굉장히 작아. 그거는 진짜 작은 별이란 얘기야. 별이 작아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별이 커지고 일로 갈수록 별이 작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그다음에 왜 그 메인 시퀀스에도 이렇게
그 쫙 퍼지냐? 밝은 별이 있고 온도가 높아지는 별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밝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지? 그 얘기는 크기는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야. 이게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출력이 세져요. 훨씬 세죠. 그러니까 근데 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별이 나오는구나라는 거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약간 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별들도 안정된 별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별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변광선 같은 게 돼요. 밝기가 변하는 놈들도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를.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별의 일생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돼요. 예. 자, 이게 별의 분류까지 이제 대충 해본 거예요. 자세한 이제 이 내용은 별의 일생과 같이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이해가 돼. 왜 저렇게 분류가 되는가라는 게. 여기 보면 여기 나온 일단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HR 다이어그램에서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메인 시퀀스, 주계열성이라 그러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온도는 낮은데 빨간 별이란 얘기예요. 근데 출력은 굉장히 큰 거성들이 돼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자이언트, 슈퍼 자이언트들이 있다. 반대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온도는 높은데 출력은 작은 별들. 이거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보통 이건 이제 죽은 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 태양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냐? 한가운데 있어요. 역시 이 그림에서 봐도 그 태양은 전형적인 별인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별이 아니고 가장 전형적인 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시리우스 A 같은 거 굉장히 우리 밝게 보이는데 이건 좀 무거운 별이란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는 적색 초고성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별은 아마 카노푸스 정도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배우도록 합시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게 별이 분류를 일단 해놓고 나면 나머지 이제 또 뭐 어떤 모습이 있냐 이런데, 이게 별이 보통 보면 태양은 이렇게 별이 한 개만 딱 있고 거기에 이제 행성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많은 경우에 이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뭉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이제 바이너리 스타라 그러는데, 예, 서로 이제 이 바운드 돼 있는 거죠. 근데 두 별이 대개는 이제 어느 하나는 밝고 어느 하나는 어두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밝은 별을 주성이라 그러고 어두운 별을 이제 동반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질량 차이가 나겠지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뭉치거나, 어떤 거는 셋이 같이 돌기도 하고, 많게는 네 개도 뭐 그 이상도 많이 돌아요, 같이. 서로 빙빙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두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 보여요. 그죠? 이건 두 개가 질량이 비슷하면 어차피 도는 건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한 놈이 아주 무거우면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보이고, 궤도가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일 때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모형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을, 이런 걸 알려면 열심히 관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빨리 도는 놈들은 며칠 만에 한 번도 돌고, 오래 걸리는 거는 뭐 7, 80년, 몇백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걸 다 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여기다 내가 케플러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 별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야. 그러니까 별이 우리가 눈 들어 보니까 밝기도 알고 거리도 어떻게 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질량을 알아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런 쌍성계, 그러니까 이 이중성계를 연구해서 별의 질량을 알아가지고 질량하고 밝기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내는데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별이 두 개다라는 거를 알아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냈느냐에 따라서 이 이중성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보면 눈으로 봐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망원경으로 봤을 때 저게 별이 두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걸 비주얼 바이너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별이 두 개가 있어도 이게 우연히 그냥 시선 방향이 같아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같이 되게 뭉친 게 아니라. 그런 건 이제 그 옵티컬 비주얼 바이너리라 그러고, 실제 진짜 바이너리는 두 개가 서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시스템인 거지. 근데 이 대표적인 비주얼 바이너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 센타우리예요. 이게 이 알파 센타우리는 그냥 옛날에 이제 보통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눈으로도 잘 보여요. 알파 센타우리 워낙 밝은 별이어서. 근데 이걸 망원경으로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별이 하나 더 있어. 두 개였던 거야. 그게 자, 알파 센타우리는 보려면 저 남반구에 가야 돼요. 잘 보여 그래야. 이게 남십자성이고 여기 알파 센타우리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밝은 별이에요. 여기를 열심히 들여다보면 요게 베타 센타우리고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여기 어디 있는데 어두워서 요만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얘네들은 큰 별이고 보이는데 여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별이 두 개야. 이게 이제 지금 요 각 떨어진 건 14초 차이예요. 벌어져 있는 게. 이 두 개가 서로 도는데 이거를 열심히 관측해서 이제 궤도도 알아낸 거죠.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여기 보면 관측 지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 중에 더 무거운 놈을 보통 이제 A라고 부르고 작은 놈을 B라고 불러요. 별이 두 개. 그러니까 A를 하고 사실 이건 이제 질량 중심에 대고 그린 건데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보이죠.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한 70년 걸리나 그럴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이제 얘가 궤도 그리면 이게 궤도가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공전면을 우리가 옆에서 비스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펼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도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얘네 질량이 얼마다 이런 거 자세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 한 재작년쯤인가 여기 돌고 있는 요 작은 별 그러니까 알파 센타우리의 이 B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말고도 다른 별도 결국 행성이 있다라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 요 행성은 근데 너무 B에 붙어 다녀가지고 너무 온도가 높아서 생명체는 살 수 없을 걸로 보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쌍성이,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걸 또 아는 방법이 저건 분리가 안 되는데도 이게 이 밝기가 좀 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밝기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여기 원래 있던 놈이 이 우리가 보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보이다가 앞뒤로 움직이면은 이게 도플러 시프트가 일어나요.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라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졌다 합쳐졌다 갈라졌다 합쳐졌다를 반복하는 거야. 이러면 얘가 별이 도는 건 안 보이는데 이게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이 스펙트로스코픽 바이너리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 저게 하나로 보여도 사실 두 개가 돌고 있는 거다.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맨 처음 발견된 게 이 여기 나온 이 그 큰 곰 자리에 있는 별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스펙트로스코피로 이게 이제 그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은 망원경 성능이 좋아져서 이게 이제 망원경으로도 분리가 돼요. 이렇게 돈다는 게.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걸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별이 두 개가 돌아가는데 사실 요 별도 다 두 개씩 있어요. 여기서 두 개씩 돌아가는 놈이 또 서로 도는 거야. 그래서 네 개의 별이 있는 시스템인 걸로. 그다음에 또 밝기가 변해서 알 수 있는 그 이중성도 있어요. 이거는 별이 두 개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면으로 이렇게 별이 공전면이 놓여 있으면 이게 빙빙 돌면서 한 놈이 한 놈을 가려. 그럼 두 개가 있을 때보다 한 놈이 한 놈을 가리면 어두웠게 보여요, 이게. 그죠? 그래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중성이다. 근데 이거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 밝기가 변하는 별도 있어. 그건 변광성이라 그래. 근데 변광성하고 변하는 패턴이 달라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옛날에 보니까 이게
별이 두 개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아예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남은 하나가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데 조금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렇게 별이 다 조금씩 움직여 가는데 그 움직임이 뭔가 이렇게 톡 튀는 데가 있어. 이게 계속 관찰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이중성이라는 게 밝혀진 게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야. 열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움직임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시리우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리우스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리우스 A라는 별이고 그 옆에 조그만한 동지가 하나 있어. 시리우스 B라는 작은 별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게 이제 이중성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두 번째 별이야.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온도가 높은 별에서만 나오니까. 그 얘는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주계열에 있는 별이고 얘는 뭐냐? 백색 외성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지.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별이 죽으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백색 외성이다라는 거를 바로 앞에서 찾아낸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별이 뭐 두세 개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성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단은 크게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구상성단이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은 별이 한 수십만 개 정도 되는 별이 이렇게 덩어리로 몰켜 다녀요. 이게 우리 은하 안에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많아야 한 수백 개 정도 별이 적당히 뭉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단단히 뭉쳐 있는 중력에 의해서 고 얘는 뭐 중력에 의해서 제대로 뭉쳤다기보다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별이 좀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산계성단인 이제 플레이아데스라는 건데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밤하늘에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이게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면 아주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파란색 나는 별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사실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게 여섯 처전가, 뭐 여섯 자매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별이 밝은 게 여러 개 이제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글로벌라 클러스터는 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크고, 이건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형태가 유지가 돼요. 여기도 얘네들도 진화를 하는데 형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흩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이렇게 다른 주변에 있는 별들의 영향으로. 그래서 여기 나온 플레이아데스의 경우에도 예상은 한 2억 5천만 년 정도 후에는 흩어져서 사라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런 성단의 연구가 다시 이제 그 별의 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진화 연구에. 그래서 이런 산계성단에 있는 별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HR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별들의 여전히 상당수는 그러니까 주계열 별로 열심히 불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꺾어진 놈들은 뭐냐면 이제 죽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지. 적색 거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어느 지점에서 꺾였냐를 보면 얘네들이 이 성단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오래된 놈일수록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타고 무거운 별은 다 없어진 거야 벌써. 이게. 그러니까 늙은 별들만 나와. 되게 질량이 가벼운 놈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게 얘가 더 오래됐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온 요 두 개의 성단은 산계 성단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놈들이야. 실제로 이제 이 대부분의 산계 성단은 젊은 놈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거운 별이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구상 성단은 별은 많은데 무거운 별이 별로 없는 그리고 오래된 별들이 많아. 그래서 똑같이 이제 HAR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 나온 뭐 M3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아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산계 성단이 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산계 성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돕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은 그냥 오래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해보니까 이제 저거 보면 이것들은 그러니까 좀 제대로 뭉칠 물질이 많지 않았던 데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별이 안 생기는 거지.
큰 별이 생겼으면 얘네들이 빨리빨리 죽고 태어나고 새로 막 이런 게 반복되는데 얘들은 한 번 생기면 오래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하고 비슷한 놈들이 많아. 이게. 나이로 보면. 예. 그렇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해서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구상성단의 경우에는 20세기 초에 이 샤플리라는 사람이 구상성단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얘네들의 그 거리를 다 재요. 근데 거리 재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세페이드 변광선 같은 걸 이용해야 돼요. 예. 연주시차 이런 거는 못 재. 근데 그런 걸로 재가지고 우리 은하에 있는 구성성단의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태양의 위치가 여기라면 구상성단이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더래. 여기 보면 얘네들이 많이 뭉쳐 있는 데가 중심이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중심을 보니까 이 정도 되더래요. 이게 아마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이 모습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측을 통해서 아,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저 분포로부터. 그러니까 별을 다 조사할 방법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저 구상성단의 분포를 조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낸 거죠. 이런 데도 이제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그 별이 거리는 어떻게 쟀고, 그다음에 어떤 별들이 대충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어떻게 뭉쳐 산다라는 거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별들이 어떻게 빛을 내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최후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들 했어요.